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역대급으로 소름 끼치고 제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보기만 하던 곳인데 이곳의 사연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평범한 약사입니다.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제가 어릴 때는 공부를 꽤나 잘해서 약대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평범하게 지방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일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나고 나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서 저도 상경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파멸로 만들었어요. 남편은 건설업자였고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건축가를 졸업하고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서 일을 했으니 말이죠. 돈도 잘 벌고 덩치도 커서 저와 결혼할 때도 저는 여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어머, 진짜 남자 잘 잡았다. 저런 남자 세상에 별로 없잖아. 키도 크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 진짜 부럽다 부러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잘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오만했지요. 건설업에서 일하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접대를 하러 다녔어요. 거래처한테 술 먹이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장난 아니었지요. 시골에서 약사 일을 하면서 순박하게 살아왔던 저는 남편의 일 패턴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접대를 자주 해? 남자들은, 건설 쪽 사람들은 술 없으면 대화가 안 돼? 당신이 뭘 알겠어. 원래 이쪽 계열 사람들은 술이 기본인 사람들이야. 남편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 저는 정말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도 뭐 그냥 오늘도 술 많이 마시고 사람들 데려다주고 늦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와 처지와 비슷한 아줌마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주일에 5일 넘게 맨날 새벽 2, 3시에 들어온다고?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니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들 저희 남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니 그때부터 슬슬 저도 남편이 의심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운 것을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걸린 방법도 참 눈물이 나요. 어떻게 걸렸냐면요. 술집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여자가 마스카라가 다 번진 채로 저희 집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비상계단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어머,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 저에게 당신 남편 만나러 왔어요. 나 우리 아이 양육비 받으러 왔다고. 나 정말로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나에게 마지막 사랑이라고 끝사랑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가지고 놀더니 결국에는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었다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집에 들어와서 저와 남편의 가족 사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저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사실 저요, 7년 전부터 당신 남편 만났어요. 연예인 지망생이었다가 생계가 어려워진 저는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당신 남편을 만나게 된 거고, 당신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랑이 느껴진다고, 술집 여자와 손님 말고 여자 대 남자로서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술집에서 일을 해도 마음만큼은 순수했던 저는 그 남자 말을 믿었어요. 아이도 가졌고요.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자기는 약사랑 결혼하기 때문에 너랑 못 만난다고, 아이는 양육비 줄 테니 네가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급이 안 맞으니까 저랑 그 남자는 이어질 운명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양육비 받고 조용히 애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심심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욕정을 풀고서는 저를 심심풀이 그저 자기의 욕정 푸는 인형 취급했어요. 양육비도 안 주고 이제는 못 참겠어요. 양육비라도 받아야겠어요. 그 여자의 충격 폭로에 심장이 덜컥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건설업자 남편. 알고 보니 혼외자까지 있었고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접대한다고 늦게 들어온 것도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자기 욕구를 풀고 온 거였죠. 정말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집에 온 남편은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고 삼자 대면을 하다가 화가 난 그 여자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거의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집에 있는 양은 냄비를 가져와서 남편의 머리통을 깡깡깡 때렸고요. 안에 있는 김치찌개 찌꺼기가 남편의 머리통에 떨어지고 남편은 소리 지르다가 그 고춧가루가 콧구멍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덩치 좋은 남자도 한 서린 여자 2명이서 달려들어 복수를 하니까 손도 못 쓰더라고요. 그때 저 뱃속에 4개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아, 배 아파.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아, 내 배. 갑자기 저는 그 자리에서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하혈을 해서 시트가 빨갛게 젖어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숙연해지고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만 미친 여자처럼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성욕에 눈 멀어서 본처 인생 망가뜨리고 한 여자의 젊은 여자의 인생도 망가뜨린 개만도 못한 놈아. 소리 지르고 병원 베개로 그놈의 아구를 퍽퍽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와서 저를 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결국 첫 번째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남자 안 만나. 이 남자 때문에 평화로운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고 구렁텅이로 빠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말도 안 돼. 절대로 남자 안 만나. 다짐했습니다.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남편의 혼외자를 낳은 그 여자였어요. 찬란하도록 이쁜 그 여자는 주변 짐승 같은 남자들 때문에 음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결국 인생이 철썩 주저앉았지요. 아이 키우느라 얼굴은 늙어버리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우리네 어머님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참은 것처럼 그 여자가 꾹 참으며 살다가 화병 난 거였어요. 내가 남편의 혼외자를 낳은 여자한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그쪽보다는 형편이 나으니까 이거 적금 만료되어서 나온 돈인데 이걸로 아이 키우고 살아가 보세요. 정말 이 돈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네. 같은 처지인, 비슷한 처지인 여자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우리 둘 다 남자 잘못 만났다가 인생 꼬였잖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서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 약사 일을 했습니다. 비참했어요. 고향에서 저를 아는 어른들은 수군대기 일수였죠. 아무래도 시골은 소문이 빠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일이 있더라도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남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때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떡방 앞에 있는 마루에 앉아있는 아줌마 할머니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제 귓가에 다 들려요. 글쎄, 그렇게 공부 잘하던 태병 기사식당 딸내미잖아. 에휴, 그 집안에서 그래도 공부 그나마 잘해서 약대 들어가고 장학금 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더니만 서울 올라가서 잘난 놈한테 시집 갔는데 몇 년도 못 살고 이혼했잖아. 아유, 그러게. 남자 돈 보고 시집 갔다가 큰 코 다친 거지. 잘 됐어. 한번 세게 경험을 해야지 정신을 차리지. 뭐 약사 별거 있어? 그래, 약사 별거 없다. 약사 되어봤자 시골에 처박혀서 노인네들 약이나 지어주고 이혼하는데 뭐. 에휴, 태병 기사식당 아줌매만 불쌍하지. 딸내미 이혼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땡. 시기 질투하는 감정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까내리기 바쁜 그 사람들은 저 역시도 신명나게 뒷담을 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뒤에서만 그 이야기가 들리면 저는 무시하고 넘길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니까요. 근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다 들으라는 듯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엄마도 돌아가시고 더 이상 제가 고향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그나마 마음을 의지할 고향에서조차 술안주거리로 내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지겨웠습니다. 사람을 못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동창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누나, 잘 지내?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누나, 나 이번에 약국 개업에 종로 쪽에 아빠가 돈 빌려줘서 크게 하나 하기로 했거든. 누나 혹시 괜찮으면 페이 받는 약사로 나랑 일할래? 누나 성격이 차분하니까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학 동창의 그 제안은 꽤나 좋았어요. 근무하는 시간도 괜찮고 무엇보다 그 동창 성격이 좋아서 저랑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안 그래도 나 고향 떠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주 좋은 제안인데? 그래, 좋아. 그럼 나 상경할게. 집 구할 시간만 좀 주라. 저는 이혼하고 나서 17년 만에 상경을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좋더라고요. 그래, 좁아터진 고향바닥에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인생 사느니 서울에서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일하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일만 했죠. 그러다가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숙취해소제를 사러 온 남자였습니다. 약사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렇게 일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일할 때는 일에 확 몰입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그 이후로 거의 매일 약국에 이런저런 자잘한 것들을 사러 왔어요. 그때마다 항상 피로회복제를 2개 샀죠. 이거는 약사님 드세요. 2개 샀으니까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약사님 드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건강이 우선인 거 알죠? 저는 씩 웃었습니다. 삭막한 서울 생활에서 누군가 저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면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은 저조차도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성격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의뢰인들한테는 인기가 좀 많습니다요. 그런데 의뢰인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자가 없는데. 저 싱글입니다, 싱글. 약사님은 결혼하셨죠? 어머, 변호사이시구나. 싱글이셨어요? 성격도 좋고 친절하셔서 당연히 장가 간 줄 알았는데 안 가셨군요. 저는 한번 갔다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뭐 우리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둘 다 싱글이니 친하게 지내자고요. 좋지요. 저 지방에서 상경해서 서울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죠. 이렇게 그 남자와 저는 말을 트게 되었고 번호를 주고받으면서 꽤나 친해졌어요. 생각보다 그 남자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거의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한테 관심도 많아서 국선 변호사 일도 하고 있고요. 제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네요. 저는 사람한테, 전 남편한테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네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그 남자에게 반한 때가요. 두 번 다시 남자 안 만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10년이 넘게 혼자 살았고 참 외로웠거든요.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모든 것을 저 혼자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움이 극치에 달했고 가장 가까운 관계인 그 남자에게 제 마음을 뺏긴 거였어요. 마음을 숨기려고 무진장 노력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약사님, 평소에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듣죠? 네? 갑자기요? 왜요? 에? 왠지 그럴 것 같아서요. 제가 꽤 오랜 시간 약사님에게 제 마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약사님은 제 마음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저요, 오래전부터 약사님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로 저 진심입니다. 저는 그날 그 변호사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는 진지하게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지요.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보호받는 그 느낌. 설레서 잠이 안 오지만 그 설렘 때문에 일찍 눈이 떠지고 부는 바람에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게 이 사랑과 설렘을 느끼게 해준 그 남자가 참 고맙더라고요. 일사천리로 저희의 재혼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우리 엄마 묘에 가서 인사도 하고 저 또한 그 남자의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동료들은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누가 데리고 가나 했는데 약사님이 데려가시는군요. 약사님이 아까워. 그래, 변호사님은 혼자 살아야 할 성격인데 약사님 고생 좀 하겠어. 남자의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짓궂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지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남자의 실체를 아니까 모든 게 쫘르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혼한다는 것을 알리기 싫고 또다시 이혼을 하기도 너무 싫어서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같이 살아보고 정말로 신뢰가 갈 때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했죠. 양가 집안에만 재혼 소식을 알리고 간단하게 선서를 한 뒤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재혼을 맹세한 날, 저는 공황장애로 비행기를 못 타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신혼을 즐기기로 했어요. 그때 진짜 인생이 휘청이는 그런 경험을 하고야 말았지요. 밤이었습니다. 레드와인을 서로 한 잔씩 마시면서 은밀한 사랑의 언어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고 널브러져 있는 팬티를 치우기 위해서 집어든 순간 보게 된 작은 글씨. 살려주세요. 그리고 뒤에 적힌 번호. 팬티 안쪽에 적혀 있었던 거고 문양에 가려서 잘 안 보였지만 그 순간 저는 그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지? 이게 뭐지? 아니, 팬티에 왜 이게 적혀 있는 거지?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팬티에 적힌 번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제가 지금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를 남깁니다. 김 변호사와 재혼하게 될 사람인데 누구시죠? 누구신데 속옷에... 그러자 10분도 안 되어서 쫘르르 온 문자 메시지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손이 달달달 떨렸습니다. 그 남자와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무조건 멀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본인의 몸에 든 멍과 그 남자의 협박 메시지, 동영상 유포 협박 등등 수많은 증거들을 저에게 보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속삭인 이 남자가 뒤에서는 여자들을 협박하고 그 여자들을 노예처럼 부렸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 거짓말, 거짓말일 거야.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속옷의 번호를 쓰게 된 것인지, 어떤 일로 이 남자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당한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남자가 우르르 샤워할 때 저는 문을 열고 나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삐빅 소리가 나면 그 남자가 눈치챌 게 뻔했고 창문을 통해서 나갈까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저는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TV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짐만 챙기고 호텔을 나갔어요. 미친 여자처럼 택시를 잡은 것 같아요. 택시! 택시! 허겁지겁 제가 택시를 잡으니 앞손님이 택시를 저에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택시에 탄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그 남자랑 함께 있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저 호텔 빠져나왔고 택시 안에서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오피스텔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 여자를 만난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나이는 20대처럼 보였고 툭하면 넘어질 것처럼 너무나도 여리여리하고 가녀리게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줄 수 있어요? 어제 아침에 그놈이 저희 오피스텔에 왔어요. 와서 지 욕구를 풀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오늘 결혼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요. 결혼하는 날에도 성욕에 미친놈이구나 하고요. 그딴 썩을 놈에게 벗어날 수 없는 제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제가 그놈이 샤워할 때 속옷에 구조 요청을 쓴 거고, 다행히 그걸 그쪽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놈한테 붙잡힌 인생이 된 건데요. 말을 좀 해보세요. 알고 보니 재혼남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서 국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 그들에게 모든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거였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찍혀서 유포될 상황에 처한 거였어요. 그 사건을 맡은 제 남편이 일단 사건이 심각하니 저희 집으로 오시죠. 지금 회사 퇴근해서 사무실에 갈 수 없으니 함께 사건을 알아가 봅시다. 하고 그 여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약이 든 차를 준 뒤 잠들게 만들었고, 그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거예요. 피해자를요. 미친 거였죠. 안 그래도 심리가 불안정한 그 피해자는 영상이 또 찍혔고 정신적으로 거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놈의 말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다 하고 인질이 되어버린 거였죠. 몇 개월간을 그렇게 살다가 그놈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에게 SOS 요청 글을 쓴 거였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피해자는 제가 듣기로는 그놈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런 짓을 한 게요. 그래서 이런 행위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놈이 약사님에게 결혼하자고 한 것도 신뢰감을 준 다음에 바로 그 짓거리를 해서 자신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남편한테 배신당해서 이혼한 건데 또 이딴 비슷한 사건을 겪게 생기니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너무나도 열받았습니다. 이건 완벽한 범죄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대한민국을 뒤집은 별장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김학땡과 윤중땡의 소름 끼치는 범죄 행각들.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는 놈과 돈 많은 놈들이 법 위에 서서 수많은 여자들을 자신들의 욕구풀이 대상으로 보고 그녀들의 삶을 파멸로 만들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그런 놈들이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그 뉴스가 떠올랐어요. 저의 재혼남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변호사이고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놈이니 어떤 짓을 할 때 피해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적으로 변하는지 알 것이고, 그래서 더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지요. 와, 진짜 열받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신고해요. 이거 엄청난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해요. 그딴 놈이 감옥에 안 가면 대체 누가 감옥에 가겠어요. 저도 못 참겠네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10여 년 전에 남편 놈이 저 몰래 혼외자 만들고 그 여자한테도 비슷한 짓 했거든요. 이제는 저도 못 참겠네요. 저는 그 여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썩을 놈의 쓰레기에게 참교육을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핸드폰으로 지잉지잉 울리는 남편 놈의 전화.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당신 어디야? 지금 호텔이야? 왜 전화도 안 받고 갑자기 사라져? 깜짝 놀랐네. 야, 죽고 싶냐? 뭔 소리야, 당신? 당신 맞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마음 굳게 닫았는데 이제 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마음 열었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변호사라는 새끼가 교묘하게 법꾸라지처럼 더러운 짓 다 하고 너 딱 걸렸어. 나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야. 넌 잘못 걸렸어. 날 순수한 여자로 본 거지? 그래서 날 꼬신 거지? 썩어서 톡 건드리면 꾸정물 나오게 생긴 꽈리고추 닮은 두드러기 같은 놈아. 넌 깜빵에나 가라. 욕이란 욕은 다 뱉고 저는 그놈의 전화를 끊었고 바로 그 여자와 저희 집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놈의 컴퓨터를 뒤져서 그동안 그놈이 여자들을 몰래 찍은 영상을 발견했고 그걸 하드디스크에 담은 후에 대학 동기 약사에게 전화했어요. 준식아, 너희 부모님 태양로펌 파트너 변호사시지?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누나 무슨 일이야? 오늘 신혼여행 가는 날 아니야? 저는 믿을 만한 동생인 약사 그 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은 약사 동생은 누나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부모님한테 말하고 같이 고소장 쓰러 가자. 저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남편놈의 인생을 개박살낼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발견한 그 카톡과 동영상이 증거가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정황 증거, 녹취록 전부 싹 다 기소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형사도 이거 완전 악질이네. 변호사라는 놈이.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놈들 중에 썩어 빠진 놈들이 너무 많다니까. 저와 피해자 대신 화를 내주시는 형사님 덕분에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놈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했지만 이미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굉장히 많았고 결국 그놈은 기소가 되었어요. 검찰에서도 이거는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놈이 변호사 인맥을 사용해서 구속만은 막으려고 했지만 약사 동생의 부모님이 대형 로펌에 계셨고 인맥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놈의 백 사용은 소용이 없었지요. 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그놈 자식이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윤모 씨와 김모 씨의 별장처럼 파렴치한 완전 범죄를 꿈꾸던 그놈이었지만 그놈은 성욕에 미친 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뿐이었고 결국에는 구속되어가지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지금 항소 중이네요. 수사 과정에서 그 여자뿐만 아니라 4명이나 더 추가로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서 지금은 거의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살게 될 위기에 처했네요. 피해자 중에 단 한 명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매일매일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놈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어마어마한 양의 음란물이 발견되었어요.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인데 그놈의 회사 직원들이 저랑 그놈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걱정했대요. 회사 사람들은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술자리에서도 질펀하게 노는 변호사인데 겉으로는 젠틀하고 착한 사람인 척을 하니까 순박하게 생긴 약사인 저를 동료들이 걱정해서 일부러 변호사님은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인데 약사님이 아까워요. 이렇게 흘려준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야 정말 소름이 끼쳐서 어안이 벙벙해졌고요. 하여튼 그놈은 구속이 되어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인 그놈이 너무나도 무섭네요. 이제 조금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놈 때문에 다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된 저도 지금 심리 상담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네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것인지 아니면 왜 내게는 이런 남자만 꼬이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직도 힘들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그녀 덕분에 제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저는 지금 약사 일을 잠시 그만두고 봉사활동과 심리치료에 집중하면서 불안한 저의 마음을 달래고 있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한 분이 있다면 무조건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을 하든 일기를 쓰든 그렇게 해야지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직장 상사나 자신의 변호사라고 해도 이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를 허락하지 마세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늑대놈들에게 당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면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사실 제가 약사이고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신상이 털릴까봐 무섭긴 한데 그래도 더 이상의 피해자들을 막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씁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 당연한 것들이 제발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디 제발 대한민국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에휴, 저는 이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라는 말을 생각하며 살렵니다. 하여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 아니, 부모님도 믿으면 안 될 때가 와요. 저 보세요. 몇십 년 알고 지낸 고향 사람들도 제가 인생이 안 풀리니 저를 안주거리로 삼고 약국에서 그렇게 자상하게 저를 대해줬던 그 남자도 제 뒤통수를 쳤잖아요.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쓰레기들한테 당하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